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전산회계 운영사 2급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갖춰야 될 특성입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충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건데, 목적적 합성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재무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법을 채택하고 진행기준, 발생주의, 분기반기 재무제표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제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재무적 정보인데, 그 표현이 충실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고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립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투자자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원하고 채권자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걸 원하죠.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때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적시성,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 회계정보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유용한 정보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커야지 비용보다, 그래야 유에 쓸모있는 정보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여기 지금 옳은 걸 물어봤죠. 목적적 합성, 표현의 충실성까지는 맞아요. 근데 비교 가능성, 적시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죠. 두 번째, 비교 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보강적이죠. 비교 가능성은. 이렇게 이건 보강적 질적 특성 하나로 정보 이용자가 유사점,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비교 가능성이고, 뭐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전기와 단기 비교,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적 합성이죠. 그래서 이 3번이 맞습니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근본적이 아니라 여기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한 회계기간 동안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의 기록을 계산, 정리,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 뭐 당연한 얘기죠. 재무성과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산의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것도 맞고요. 보괄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 틀렸죠?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우리가 이거는 많이 공부했던 거죠. 발생주의의 회계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작성이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건 물어봤으니까. 결산 수정분계 이전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정분계 및 전기 이후에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맞아요.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정리사항을 갖다가 분계를 해서 그거를 반영시킨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해요. 다음 중 현금흐름표 작성 시 영업활동에 속한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현금흐름표는 어떤 걸 말하냐면, 현금흐름표는 이걸 말합니다. 현금주의를 작성하는 거.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떠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 현금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만 갖고는 안 되고 손익과 재무상태하고 연관되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물어봤는데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항목과 그 재무상태 항목 중에서 우리가 영업상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간접법으로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직접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건 간접법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당기순이익에다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현금 유출이 없죠. 이건 거꾸로 역으로 더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 그런 거는 이제 빼줘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해당이 없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 뭐 외상값을 받았다든가, 그러고 이제 부채의 증가, 돈을 빌려왔다든가, 어음대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상품을 사왔다든가,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나 어음대금을 갚았다든가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의 감소로 마이너스예요. 그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활동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다음에 설비의 처분, 유형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런 걸 말하고, 재무는 그 자금입니다. 자금. 재무라고 그러면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받거나, 그래서 즉 증자나 감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금융리스 부채의 지급. 금융리스라는 거는 우리 신용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그 자산을 우리가 빌려 쓰는데, 나중에 그 빌린 그 리스한 그 자산의 부채를 다 갚게 되면은 그 자산은 우리 거가 됩니다. 그럼 부채를 갚게 되면 이건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하고 감소는 마이너스하고,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플러스하고, 그러면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이자의 수치라든가 당기손익 이거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이런 거는요, 이건 단기매매 증권 같은 거 우리가 샀다 팔았다, 증권 샀다 팔았다 바로 하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자를 받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해서도 돈이 들어와요. 근데 유형자산의 처분은 뭡니까? 이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상공의 임대료에 관한 거래다. 기말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자, 3월 31일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하늘상사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월세가 10만원이고 임대료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보통예금에 예입하다. 자, 월세가 다달이 10만원씩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인데 60만원 받았으면 6개월치를 받은 거죠. 이거는 6개월치를 받았어요. 6개월치를 받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월입니까? 12에서 3 빼면 9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1월, 2월을 2달을 제외하고 3월달부터 쉬면 10달이에요. 10달. 10개월. 10개월이에요. 그러면 10개월이면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60만원만 받았어요. 그럼 아직 임대료 미수분, 12월 말일날 임대료 미수분은 100만원, 10달에 한 달에 10만원씩 10달 받으면 100만원인데 60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 40만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기말에 상품 재고액 56만원을 65만원 잘못 계산했어요. 자, 요거 이렇게 차이가 얼마입니까? 9만원이죠? 9만원. 9만원을 이게 플러스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실제보다 전기말의 상품 재고액을 이렇게 늘려버렸어요. 잘못 계산한 경우 단기의 매출 원가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전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단기에 뭐가 됩니까? 단기에 기초가 되죠. 단기에 기초액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T자를 그리게 되면, 자, 상품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기초상품이 있어요. 기초상품이 이제 9만 원이 요게 플러스가 돼 버렸어. 그럼 여기 이제 순매입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기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기초가 이렇게 증가되는 바람에 9만 원이 과대 계상된 거죠. 9만 원이 실제보다는 더 높게 계상됐어요. 전기말의 재고가 높게 계상되면 금년에 이번 연도에는 기초 재고가 되죠. 이게 높게 계상되는 바람에 매출원가도 높게 계상됐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대 계상됐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는데, 매출원가가 높아지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되겠죠. 당기순이익은 또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되니까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되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결산 수정 항목 중 당기순손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당기순손익. 자, 우리가 당기순손익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당기순손익은 기타 포괄이익이나 포괄손실을 제외한 순수한 수익과 비용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 비용, 그러면 비용 계상하니까 비용의 플러스 선급보험료 계상하면 비용의 차감, 소모품 미사용액 비용의 차감. 그럼 이거 손익계에서 영향을 직접 미치는 거죠. 여기 수익 비용에. 이건 이제 전부 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물류원가와 관리비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요거는 기타 포괄이익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당기순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다음 중 포괄손익계에서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접대비, 퇴직급여, 무형자산 상각비는 다 판관비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요거는 영업비 비용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상공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자료는 여기서 메트로 출판사의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거기 교재에 실려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이 교재를 사서 기출문제하고 모의문제만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메트로 출판사 교재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요거를 보면 됩니다. 요 포괄손익계산서. 자, 여기 매출총이익 있죠? 여기 매출총이익. 자, 매출총이익에서 물류원가, 여기 물류원가가 판관비예요. 그리고 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은 뭐 당기매 매진권 처분이익, 평가이익,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거. 기타 비용도 뭐 잡손실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타의 대손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금융원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우선 당기순이익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매출총이익에서 물류원가 빼고 기타 수익은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껴놔야죠. 요거는 여기 평가 손실이니까 기타 포괄 손실이죠. 금융원가가 그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거 빼주고, 토지 재평가 잉여금은 요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까지 빼줘요. 그러면 이제 요 53만 원에서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계산기 두드리기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요 답이 나오는데, 요 답이 금액이 여기 금액이 여기 37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 기타 포괄이익이 6만 원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거는 플러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 요거는 그 기타 포괄손익 평가손실, 요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6만원에서 2만원 빼니까 4만원이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 4만원 플러스 하니까 41만 5천원. 그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포괄손익계에서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용은 포괄손익계에서 성격별로 분류할 것인지 기능별로 분류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손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제외. 당기순손익은 여기 순이익 요거는 요런 거예요. 요런 것만 해당이 되고 요거는 제외한 거죠. 수익과 비용을 포괄손익계에서 표시할 때는 순액 틀렸죠? 총액으로 해야 돼요. 총액. 항상 우리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총액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당기순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당기순손익 표시해야 되죠. 요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빼서 총 포괄이익 구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여기 지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러니까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 다음에 영업활동.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기타 활동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여기 투자자산, 여기 현금성 자산도 제끼어 놓고 이게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장기성 자산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설비의 취득과 처분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재무활동은 기업의 금융자산이요. 재무활동은요. 증자나 감자, 그 다음에 사채 같은 거, 장기차입금, 뭐 이런 거 조달하는 거, 금융리스 부채의 지급. 금융리스라는 건 내 신용으로 리스 회사가 자산을 구입해서 나한테 제공해주고 나는 그 리스 대금을 갚으면 그 자산이 내 거가 됩니다. 그 금융 리스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활동에 들어가요. 재무활동은 기업의 금융자산의 크기 및 구성 내역 변동을 가져오는 것. 재무활동은 여기 금융자산하고는 관계없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기업의 납입자본과 이 재무활동은 납입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납입자본과 그 다음에 차입금의 크기, 차입금, 돈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 재무라는 거는 돈이에요. 돈. 재무는 돈입니다. 돈. 차입의 크기,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차입의 뭐 크기와 그 다음에 내용의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 변동되는 것을 재무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재무라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차입금의 증가 감소 이런 거를 재무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은 유형무형자산의 취득처분. 그 영업활동은 이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의 단기분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동자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자산 내역에서 금융자산의 합계액으로 오른 거. 금융자산. 자, 금융자산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의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는 건 돈하고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수금, 대여금, 이거 돈하고 금방 바꿀 수 있죠? 미수금 얼른 돈 받으면 돼요. 대여금도 얼른 돈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제외합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그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받을 거나 아니면 선수금은 내가 재고자산을 제공해 주는 거. 그건 이제 금융부채에 속하지 않아요. 선수금은. 선급금은 금융자산에 안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자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요.
미수금이나 뭐 미수수익 이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국사공조, 국채사채, 공채, 주식 이런 거, 단기손익, 단기매매증권 그냥 금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기타 포괄손익은 장기 투자지만 이것도 그냥 팔아버릴 수 있죠. 삼각금 원가 만기까지 보유할 거, 이거는 그냥 금방 팔아치우면 돈하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고, 금융부채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 그 다음 미지급금이나 사채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금융자산의 합계액으로 오른 거, 자, 통화, 자기압수표, 이 선급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선급금은 해당이 안 돼요. 선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니까 요건 현금성 자산이죠. 요 세 개가. 그리고 3개월 후 만기 타인 발행 약속금, 상거래상 채권. 자, 이거는 받으럼. 받으럼도 뭐예요? 돈하고 금방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더하고 그러니까 95만 원이 되겠죠. 다음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한 사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금융부채, 여기 사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는 나중에 메꿔줘야 될 거예요. 이제 지출해야 될 거, 그런 게 충당부채고, 퇴직급의 충당부채도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이걸 없애줘야죠. 근데 이 선수금하고 선수수익은 금융부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주식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주식이니까 지분이 맞죠.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의무는 이건 뭐예요? 금융부채죠. 뭐 미지급금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상공은 상품매매 기업이다. 다음 중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직불 및 신용카드 결제는 보통예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는 대금 결제 수단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상품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상품을 팔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차피 카드회사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이 아닌 재화의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외상매입금 아니죠.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거 사오고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이거는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통예금으로 처리한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 아시죠? 은행에 예금해놓고 바로 카드로 결제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보통예금이 그냥 그 동시에 빠져나가 버리죠. 자, 14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고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그 자산을 가동하고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면요, 당연히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거나 이제 조립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요 1번이 맞죠. 이런 거는 그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건 이거는 광고 선전비죠. 관리 및 기타 간접 원가는 그냥 단기 비용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뭐, 이거는 뭐 경상연구 개발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환호음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다음 그림은 환호음의 거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각 상점의 입장에서 분개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상품 계정은 3분법에 의한다. 이거 보니까 상공상점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대신 환호음을 발행했어요. 이 대한상점한테 받을 외상값이 있었어요. 외상값이, 여기에 환호음을 발행했어. 여기에 상품을 이제 외상으로 팔고, 여기 상품을, 그러니까 첫 번째 옛날에 여기다 외상을 팔았어요.
외상을 팔아서 여기 인천상점한테 외상값 받을 게 있었고,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했어요. 매입하고 환호음은 세 사람 간의 거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과거에 외상으로 팔았던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외상으로 팔았던 그 외상값이 인천상점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상공상점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인천상점 보고 너 나한테 줄 외상값 여기 대한상점한테 줘라 하고 어음을 발행해줘요. 이 인천상점이 그러면 이걸 인수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어음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 어음 채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람 발행하는 사람은 외상값이 없어지는 거야. 외상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를 했던 것이 그냥 뭐 매출 매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인천 이렇게 발행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요거는 이제 1번이고 이거는 2번이에요. 요거 지금 상품 매입. 그리고 이제 2번하고 요게 이제 3번이죠. 환호음 발행한 거. 환호음을 발행해서 대한상점한테 발행을 해주면서 대한상점이 인천상점한테 어음을 이제 가서 너 어음대금 나한테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음 인수자가 돼요. 어음 인수. 이 사람이 어음을 인수해서 이 대한상점이 어음을 제시하면 인천상점이 이 사람이 이제 서명을 하겠죠. 내가 줄게요 하고 서명하면 요 어음 채무자는 대변에 지급어음이 생겨요. 그리고 대신 이 사람한테 갚을 외상값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한상점은 어떻게 되느냐? 상품을 여기가 이제 팔았죠. 대한이 상공한테 상품 팔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매출로 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상품 매출하지 않고. 그 매출로 하고 대신 받으러움이 들어와요. 이렇게 받으러움. 여기 지금 3문법으로 분개했는데 자 그러면 상공상점은 받으러움 매출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상공상점은 매입지급어음 이거 틀렸죠? 상공상점은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그냥 매출 그 다음에 요건 매입 외상매출금 인천상점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러니까 3번이 맞죠. 대한상점은 매출한 거죠. 매출한 거. 그러니까 대안도 틀렸죠. 대안은 매출 받으러옴. 여기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여기는 매입 외상매출금. 이거는 매출 외상매출금.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환어음은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어음 채무자, 어음 인수자가 지급어음이 되고 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받으러움이 되고 어음 발행인은 어음이 안 생깁니다. 받으러움 지급어음이 안 생겨요. 환어음은요, 발행한 사람은 어음 계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외상값 받을 거, 네가 나한테 줄 거, 이 사람한테 줘라. 해서 이 사람이 허락을 하는 게 서명이에요. 뭐 이 사람한테 주나 이 사람한테 주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래에 대한 상공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받으러움의 배서양도는 매각거래로 한다. 자, 상공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안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그 배서양도 했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뭘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 외상매입금 지급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어음을 배서양도 했다. 그런 건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 나가니까 받으러움이 나가요. 받으러움 나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외상매입금 지급하니까 요 외상매입금 차변. 4번이 답이죠. 다음에 결합관계로 옳은 거. 아주 이건 기본적이죠. 단기차입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동시에 관련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둘 다 현금 줬으니까 자산의 감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고차 매매업은 상공의 판매용 승용차를 구입한 내용이다.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상품 개정은 3분법에 의한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매입 가격에다가 취득시 수리비용도 합쳐서
850만 원이 요게 상품 매입이 돼요. 2분법으로 하면 차변의 상품이고 3분법으로 하면 차변의 매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변의 매입, 대변의 현금. 한꺼번에 여기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잖아. 가산하는 거예요. 여기 수리비요. 그래서 나중에 팔을 때 이거보다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다음과 같이 상공은 2017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2017년 12월 30일 포괄손익계에서 표시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 이거는요, 유효이자율이 연 10%거든요. 이거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에요. 액면이자율은 회사가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고, 이거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돈이 나가는 돈이에요. 여기 좀 액면에 곱하니까 8%니까 8만 원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유효이자율은 요 발행가액에 곱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는 95,000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 15,000원이 뭐가 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여기 95,000원이 사채이자가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20번 기업이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경우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주당이익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럼 이거는 손익계산서,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주석에다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재무회계가 나오고 또 20문제가 원가회계 나옵니다. 재무회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가회계를 풀어